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로 사역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 작가로 지금 지난 3년간 한 10권 정도의 책을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20년간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지금까지 진행했던 교육의 내용들을 책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트리비움 일상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된 책인데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네. 세 가지 길, 네. 세 가지 배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책은 이제 초반부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리고 하브루타와 관계된 그 책을 출간을 요청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설득했어요. 하브루타도 중요하고 뭐 유대인의 질문법과 독서법 굉장히 중요한데 하브루타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그리고 독서와 질문.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대단함을 이야기할 때 그럼 도대체 그 대단함의 핵심은 뭐냐? 그것을 헬라의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다. 아, 헬라어인가요? 아니, 그렇죠. 헬라가 이제 그리스죠. 그 헬라 문화의 커리큘럼이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래머, 그다음에 로직, 그다음에 레토릭입니다. 네. 이 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교육에 접목할 때는요 독서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접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땐 전 요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레토릭은 말 그대로 말하기와 그리고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특별할 거 없죠. 우리가 뭐 교육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도 수용, 이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리비움이라는 용어가 났을 뿐이지 인간의 그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트리비움이 독서, 요약, 말하기 또는 글쓰기를 그렇죠. 질문법도 포함되는 거죠. 질문법도 포함이 돼서 그거를 강화하고 훈련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트리비움을 강조하는 거는 독서를 많은 이들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글쓰기를 강조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의 독서와 많은 이들의 글쓰기가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우지 못하는 독서와 글쓰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독서는 특별하냐? 유대인의 독서가 특별하다기보다 그들의 그 독서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트리비움의 역량,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고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역량을 자라게 하는 독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네. 한 10여 년 전부터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선풍적으로 뭐 학원가와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브루타를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 교육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교과일 수 있고요.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바로 트리비움의 역량, 사고의 역량. 그래머를 그러니까 지식의 수용성을 이제 넓혀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논리 사고력을 이제 넓혀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 표현력을 넓혀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됐든 독서와 글쓰기가 됐든 그냥 취미 차원에서 그냥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독서와 글쓰기와 하브루타를 나의 삶의 어떤 변화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고의 역량을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할 때도 지금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제가 이제 20대 때는 그 헬스 트레이너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아령을 들 때도 그 아령 바벨을 들 때 내가 지금 어느 부위의 근육,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아령을 드는 것과 그냥 아령을 드는 것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딸들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독서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글쓰기도 토론도 뭐 그 유대인의 하브루타도 질문법도 트리비움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독서다, 글쓰기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라고 딱 그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뭔가 세계를 이렇게 뭔가
뭐 지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리딩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역량으로 그렇죠. 트리비움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렇게 봐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주도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설명할 때 트리비움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용되지 않아요. 저는 유대인의 어떠한 그 뭐 신비로움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도대체 유대인에게 나타난 그 결과치들은 네. 어떻게 나타난 거야? 라고 할 때 강조되는 그것들은 저는 프로그래머된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무리 낱낱이 하나하나 독서를 하고 유대인의 하브루타를 한다 하더라도 트리비움의 역량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질을 높여가는 노력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그 결과는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도 유대인 민족과 같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차원으로 그 이상의 결과를 내는 곳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트리비움의 역량, 사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세스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요약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말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이게 하나의 그 과정 프로세스로 하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머 쪽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는 네. 어휘력을 높여라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새로운 분야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시킬 때는 그 분야의 중요한 핵심 어휘 200개만 모아라. 그러면 어휘들을 모은 다음에 그 어휘를 정의를 내려봐라. 네. 그 정의도 길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한 5줄 정도로 하나의 어휘를 정의 내려봐라. 그러면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책도 참조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유튜브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모은 2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나가는 거예요. 구조를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과 그 다음에 그 어휘의 정의력을 세워가는 것을 실제적인 아이들의 사고 역량,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에서는 그래머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사고력을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이자 그다음에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에서 하는 교육의 핵심이 뭘까? 전 요약이라고 봐요. 거기서는 아직 전문가 수준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거든요. 한 분야에 미리 누군가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초, 중고에서도 학습을 하지만 대학에서의 학습은 좀 질 높은 학습인데 네. 초, 중고는 누군가가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해놓은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학을 가면 요약이 아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요약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4년 동안 공부하는 그 학과,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통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보는 힘이거든요. 아직까지 요약이라는 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의견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연구자,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의 연구한 결과물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딱 학부까지는 그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요약은 계속 훈련해 오고 훈련된 요약 능력으로 대학에서 요약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죠. 만약에 그 요약 훈련이 안 됐다고 한다면 연구 과정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물론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네.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요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또 요점을 한 문장으로 줄인 주제 문장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 책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을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어휘를 찾아내고 핵심 어휘를 찾아내고 그것을 정의하는 훈련들 그리고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로 공부해 나갈 때는 어휘로부터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의 내용들을 요약해내는 그 과정들. 요즘에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하나의 그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소스들을 모을 때는요. 책과 요즘의 유튜브는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독서, 요약, 말하기, 글쓰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템플릿 같은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또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시트죠. 워크시트로. 그러니까 이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려면 지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어찌 보면 이 워크시트는 지침인데 어떤 지침이냐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 볼 때 보면은 괄호 넣기 있잖아요. 그럼 괄호에 들어갈 어휘가 뭐냐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워크시트들을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여가면서 질을 높여가면서 사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핵심 어휘를 찾아내고 핵심 주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구조를 찾아내고 예. 그리고 요약은 구조를 찾아낸 뒤에 자기의 어떠한 재구성된 어떤 그 구조로 그것을 만들 수 있어야지 요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요약까지 낼 때는 밑줄 치고 그것을 이어붙여서 과제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초중고에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요약이고요. 요약은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구조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10개의 단계로 어떤 책을 썼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요약을 한다면 10개가 아닌 4개, 5개의 구조를 만들고 그 10개를 내가 만든 구조 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100%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만의 구조로 내가 재창조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죠. 요약을 하면 요약된 것은 구조를 만든 뒤에 정보를 새롭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한다기보다 기억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되고 왜 기억이 안 나냐? 요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안 한 걸 암기하려고 할 때는 그건 한계가 있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냥 밑줄 치고 다 읽었으면 책 덮고 이게 그냥 독서가 아니라 요약도 해보고 뭐 취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독서인데 만약에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네. 이 채널이 그래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을 하는데 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경제에 대한 영상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영상을 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암호화폐, 뭐 어떤 가상,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인터뷰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정반대의 의견을 얘기하신 또 전문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단기 투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이론들이 주장들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질문을 던지면서 나만의 의견과 주장을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본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전제를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나만의 주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러한 트리비움 어떻게 보면 이론 체계를 만드신 다음에 용어도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역사 속에 흘러온 체계죠. 예, 그걸 발견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가깝게는 일단 제 딸이 지금 이제 올해 성인이 됐습니다. 네. 2명의 딸이 있는데 전혀 다른 성향의 아이들이에요. 네. 첫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물론 학교를 다니지 않은 홈스쿨러였는데 7살 때부터 읽기와 쓰기를 뭐 나름대로 즐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기를 부여하면 그 동기를 잘 부여받고 저의 외적인 동기를 자기의 내적 동기화 시켜가지고 뭐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고 또 하나를 가르치면 2개를 아는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나이까지 제가 읽기와 쓰기를 전혀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가르쳤다기보다도 동기를 부여했는데 이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수준이 첫째 딸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와 쓰기의 일반적인 교육은 안 했지만 제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첫째와 둘째에게 나는 독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가 일반적인 책을 안 읽으면 만화라도 얼마든지 읽어라.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정말 동화책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글밥 많은 책들은 전혀 읽지 않았어요. 만화책만 봤어요. 후, 와이 뭐 이런 것만 봤어요. 네. 한 책을 수십 번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둘째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이런 만화책을 읽다 보면 사고력은 많이 잘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잘 요약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네가 잘 받아들인 뒤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배움의 어떠한 그 진보는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마침 둘째 딸은 표현을 잘했어요. 읽은 것을 저한테 질문도 하고 발표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아이에게 수학도 좀 가르치고 읽기와 쓰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초4, 초5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가 일반적인 루트를 따라오지 않을 뿐이지 트리비움의 역량은 또래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10월 말부터 얘가 읽기와 쓰기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만화책이 아닌 일반 동화책과 일반 비문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쓰기도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일기를 5학년 때까지 써본 적이 없고 독서 감상문을 제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한 3, 4개월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하나씩 저널을 쓰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월화는 2,400자 저널, 네. 수요일 날은 1,200자, 네. 목요일 날은 3,600자, 와.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4,800자, 되게 많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토요일 날은 1,200자. 네. 그런데 처음에 2,400자를 쓸 때는 2시간 넘게 걸리더니 이제는 2,400자를 쓸 때 40분이면 그걸 써내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아이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을 훈련했던 것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봐라. 이 아이는 일반적인 읽기와 쓰기는 안 했지만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했던 거죠. 야.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읽기와 쓰기를 하다 보니까 짧은 3, 4개월 동안 쓰기의 역량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를 했고요. 퀀텀 점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 어리지만 그 아이 수준에서는 거의 퀀텀 점프 그렇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감사한 건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힘든데 자기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트리비움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 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성인들 뭐 독서 지도사 과정을 할 때도 우리가 독서와 글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는 과정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 뭘 평가해야 되냐면 트리비움의 역량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의 진보는 점검이 돼야 됩니다. 오로지 평가한다면 그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조급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일반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에서 6살, 7살 아이들보다도 글을 쓴다면 글을 못 썼고 초5, 10월 달까지 5줄짜리 글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말로는 어른들과도 논리적으로 1시간씩 강아지를 놓고 고양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5학년짜리 아이가 저런 어휘를 구사하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로 어휘력, 어휘의 정의력을 세워가기 위한 것은 항상 인지하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가르쳤거든요. 말로. 그 아이가 쓰는 거 읽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 그 아이의 트리비움의 역량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트리비움이라는 본질을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근데 다만 얘가 학교를 또 안 다녔다라는 거. 학교를 다녔으면 매 수업 시간마다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부모가, 저는 이 홈스쿨을 선택했으니까 네. 홈스쿨이 최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최고의 장점은 내 아이의 속도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 그 아이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둘째 딸에게는 홈스쿨이 굉장한 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자녀 교육을 정말 이런 트리비움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싶은데 갈피를 잘 잡지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거를 제대로 목사님 책도 읽고 적용을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류 역사가 이건 증명해 왔잖아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웅달님도 우리 이은구 대표님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자체가 네. 정보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신지식은 지금 당장 책에 있기보다 때로는 유튜브 상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는 유튜브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정보가 책으로 써지고 출판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갈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성인분이 트리비움의 영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책은 읽기 싫다. 책 읽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이 웅달 TV의 지금 웅달 TV입니까? 웅달 책방. 네, 웅달 책방의 영상. 네. 여기 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건 경제 쪽,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그럼 영상을 보시고 꼭 요약을 하세요. 영상을 요약을 하세요. 정보를 요약을 하고 15분, 20분짜리 영상을 나름대로 자기가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상의 내용이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그래머 정보력을 훈련했어요. 그것을 요약을 했다고 한다면 논리 사고력을 이제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현력은 요약한 것도 글쓰기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이 들어간 전어를 한번 써보는 거죠. 에세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리비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정보가 기존 지식과 연결돼야 되고요. 거기에 나의 의견과 주장을 근거를 덧붙여가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웅달 책방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도 괜찮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책을 읽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나만의 주장과 의견을 글쓰기를 통해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트리비움의 역량은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한 것도 트리비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냥 라틴어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이들이 독서를 강조했던 것도 그것이 우리의 사고 역량을 강화시켰고 왜 글쓰기를 강조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사고 역량을 강화시키니까. 그래서 뭐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또 책에 매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유튜브나 뭐 비디오나 다른 TV에 이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뭐 가장 좋은 건 책이고요. 가장 좋은 건 책이고.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그 엑기스 있게 책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그 영상으로 만든다면 두세 시간 읽을 수 있는 책을 영상으로 만들면 아마 10시간, 20시간 가도 제대로 컨텐츠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 둘째 따님이 그 처음에는 이제 만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쉬운 게 접근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문학 쪽으로 발전을 했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체를 처음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고 싶은 것부터 하되 요약과 말하기, 글쓰기 네. 이런 것까지 이어져서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이야기할 때도 100명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어는 동일한 독서지만 네. 그 독서를 바라보고 네. 정의 내리는 것은 100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1000명이 있으면 1000단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글쓰기가 아이들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빼앗아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글쓰기가 없는 독서는 절대로 성장으로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의 취미성이 있거든요. 취미로 독서한다라는 것은 책이 즐겁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책이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만 읽을 때는 사고 역량은 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잘하다가 그 수준의 책을 아무리 1000권 읽어도요. 사고의 역량이 잘 자라지 않아요. 적어도 한 1~2% 정도, 20~30% 정도의 색다른 어휘가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어휘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기존 지식과 연결 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학습성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려면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어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논리가 들어오는데 그 논리가 이전 학년의 논리보다 조금 더 힘든 논리예요.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교육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교육 과정을 그냥 흐름을 따라 잘 나온 사람은 그냥 조금씩이지만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대부분의 사람은 수용이 그냥 모르게 단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의 취미성을 넘어서 이런진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취미 독서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 독서? 그걸 넘어서서 연구 독서를 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저는 무조건 강요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게 독서와 글쓰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소중한 독서와 글쓰기를 만약에 선물해 주고 싶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읽기와 쓰기를 안 시켰고 그리고 왜 안 시키고 싶었겠어요? 얘가 안 하니까 이 좋은 거를 강요해서 매를 때려가면서 시키면 시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트리비움의 역량은 강화할 수 있지만 읽기와 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요. 트리비움의 역량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트리비움 일상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리비움이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저자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정말 책에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엑기스만 이제 대중서로서 쉽게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파헤치려면 꼭 이 책을 읽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아마 낱낱의 정보들은요 새로운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쓸 때 제가 단순히 어떤 책들을 읽고 정보들을 모아놔다가 그냥 편집해서 낸 게 아니라 제가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쓴 책의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그 지식과 정보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여러분도 98%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2%를 드리기 위해서 이 책 집필 과정에 이제 뭐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새로운 정보와 정말 좋은 책들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들과 달리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난 25년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좀 책 집필 과정에 좀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책도 읽고 또 동기부여도 받는데 그런 질문도 던지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독서 공동체가 없을까? 직접 진짜 와서 뭐 목사님께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학교가 학습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질 높은 학습 공동체를 기업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학습 공동체를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기업의 학습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강조들과 구성 요소들이 채워져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해 나가는데 그 학습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요소들이 강하게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이 주도적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물론 학습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도적이라고 하는 개인의 열심을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속에 있으면 똑같은 에너지 써서 내가 10의 결과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20, 30, 100의 그런 영향력과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공동체거든요. 때로는 내 의지가 꺾일 때 내 옆에 함께 가는 그 공동체 구성원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걸 보는 것만 가지고도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앞서갈 때 그 공동체 분위기에 따라서 앞서가는 한 사람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주는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결과들은 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변에 요즘에 그 독서 공동체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독서 공동체를 뭐 고민 가운데 선정하셔서 일단 공동체에서 함께 학습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 이 웅달 책방에서도 네. 그런 공동체들과 어떤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네. 아마 그런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목사님께서 그 호도의 도서관 네네.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예, 아마 도서관에서는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사립이지만 성남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진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은 거의 진행되지 네.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풀린다 할지라도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할 정도의 학습 어떠한 독서, 학습 글쓰기 질을 높여가는 차원으로 하긴 좀 어려워요. 그냥 지역 주민들을 위한 네. 일반적인 동기부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저는 웅달 책방님이 한번 그런 생각들, 비전들을 한번 이뤄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 책도 앞으로 또 계속 쓰실 거지만은 그런 활동들을 좀 오프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걸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계속해서 뭐 글쓰기 과정, 책 쓰기 과정, 독서 지도사 과정 뭐 운영하고 있는 건 있고요. 네. 저는 뭐 지극히 어떤 작은 변방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또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도움은 받되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말 그대로 트리비움 일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작가로서 유대인과 관계된 콘텐츠 책을 많이 냈지 않느냐. 출판사에서 대중들이 그 콘텐츠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글쓰기와 유대인을 연결시키기 원했고 독서와 뭐 유대인을 연결시키기 원해서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 특별성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뭐 함께 소속되어서 공부도 하지만 개인이 분명한 내적 동기부여를 갖고 이것을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취미 독서나 취미 글쓰기 수준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목표치를 놓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공동체 도움을 받되 여러분의 내적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 독서와 학습 독서도 동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저는 간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저는 12시간에서 15시간은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네. 집중이 안 되면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5개의 주제의 책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한 주제의 책을 써나가고 또 이제 좀 집중이 안 되면 다른 주제로 바꿔서 해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유튜브를 20분짜리를 통으로 보는 정은 없어요. 보다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스로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고 생각난 것을 정보를 받아 적기보다는 제 기존 지식과 연결되는 그 부분에 생각난 부분들을 글로 적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카톡에다만 메모해 놓는 글들이 한 달에 50에서 80페이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냥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요약을 그래서 메모하는 것만. 메모하는 것만. 그러니까 뭐 2줄짜리 메모, 3-4줄짜리 메모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뭐 하루에 뭐 책 쓰기와 관계돼서 초고 형식으로 쓰는 글들은 한 A4
10장 정도는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힘든 과정이지만 이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요. 이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독자의 손에 들려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책을 쓰는 작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정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시간 빼기 쉽지 않겠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읽기와 쓰기를 지속적으로 1년, 2년 해나가면 저는 과정의 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책 저 책 잠깐 읽는 그런 취미 독서로는요 변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좀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시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좀 독서를 할 때 네. 난 책 많이 읽었는데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트리비움 독서를 못했다? 이렇게 그냥 좀 심플하게 정의하면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독서 명언 가운데 책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책 읽는 사람이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책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지만 책 읽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해서 그 책 읽는 사람의 그 책 읽는은 취미 독서예요. 그리고 뒤에 모든 지도자는 책 읽는 사람이었다. 거기서의 책 읽는은 절대로 취미 독서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독서. 학습 독서를 넘어서 연구 독서. 그냥 내가 읽고 싶을 때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때로는 졸음을 참아가면서 때로는 직장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빼서 친구들 만나서 뭐 밥 먹고 때로는 술 먹고 외식하는 걸 줄여가면서 때로는 휴일을 내서라도 힘들게 하는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 차원이지 만약에 누구든지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를 1년, 2년, 3년, 4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면 일단 저는 변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역량이 변화될 거고 그 사고의 역량이 변화된다면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본인의 의결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책을 통해 수용되고 있고 요약과 글쓰기를 통해 그것이 구조적으로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나만의 의견과 주장들이 거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학습과 연구 독서를 하는데 본인이 속하는 공동체 영향력이 자라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충분한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리 지식이 많이 들어와도 내 주변의 관계가 만약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관계는 첫째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둘째 대인 관계 그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쟤는 똑똑한데 라고 하는 그 단서를 달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지식과 훈련된 트리비움의 역량은 그냥 이기적인 산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잠시 잠깐 사람들이 내 능력을 도움받아갖고 이렇게 받을지 몰라도 그거로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똑똑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뭐 트리비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고 역량에 포커스를 뒀을 뿐이지 우리의 책 읽기와 우리의 글쓰기는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과정학습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는 내 가족을 넘어서 사회에 뭐 단순히 기부하자가 아니라 내 재능과 내가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나에게 수용된 것들을 나눌 때 진짜 기쁘거든요. 어렸을 때는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선물을 줄 때 기뻐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책에서 많이 나오는 배워서 남주자 이것은 그냥 좋은 일 하자가 아니라 진짜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배워서 남을 주게 될 때 솔직히 자기가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준 그것을 통해 그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그 사람의 행복은 초보적인 행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줄 때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학습력, 사고의 역량을 세워주기 위한 프로세스까지 함께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진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게 균형 잡힌 행복이죠. 건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